역사학자로서 이 영화 고직 면에서 몇 점 정도로 좀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강동원 씨 정도의 키와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진 노비가 있었을 가능성 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동원 정도의 키가 나선다는 거는 구척장신이지. 그런데 정충신이고 한명년이고 구척장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단칼에 막 목도 베고 치킨 뼈 바르듯이 바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검이 한 수십 명씩 이렇게 냈잖아요. 네. 오사검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일반 검이 그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의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 평민에서 노비로 전락한 뒤 종려의 몸종이 된 천영, 외란의 시대, 적이돼 다시 만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소개된 바 있는 이번 영화 전쟁 반란 4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주 배경이 임진왜란이다 보니 아무래도 당대에 활약했던 여러 실존 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상당수 차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허구와 역사의 경계에선 전란,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보신 뒤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역사 독립군 채널을 운영 중이신 백이성 역사 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처음 오셔가지고 네. 너무 뜻깊은 시간입니다. 예. 이번 영화 참 임진왜란 이야기인데 네. 임진왜란 이야기 참 되게 임진왜란을 다룬 영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영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역사학자로서 이 영화 고직 면에서 물론 재미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한 몇 점 정도로 좀 평가하시는지 일단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강동원의 외모에 제가 처음에 좀 홀려가지고 고증면을 처음 볼 때는 뭐 잊고 보셨나요? 잊고 봤습니다. 역사 중요하냐? 그렇지. 강동원의 외모가 중요하지. 내가 이러면서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좀 고증을 좀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선조를 묘사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감정적인 면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좀 과하게 선조를 폭군으로 묘사한 느낌이 있다. 차승원 씨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난 저 정도면 쓸만하지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좀 저건 아니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고증을 잘했나 못했나의 측면인가요? 예, 하여튼 그 검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했다. 예, 제가 그런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정말 다들 비슷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동원 배우의 그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이번 영화를 본 남자 관객들이 이제 자기 성적 정체성을 잠깐 혼동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였는데 천영이 이제 정충신을 모티브로 했다는 평가가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많이 나오던데 그 또한 이제 아버지는 양민인데 어머니가 노비여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근데 좀 극중 천영이랑은 다르게 다시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벼슬을 다시 양인으로서 살더라고요. 조금 다르긴 한데 모티브는 조금 거기서 따오지 않았나 하고 그 정충신 장군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어서 강동원이랑 걸맞지 않나 또 이렇게 혹시 그건 찾아보진 않으셨나요? 정충신하고 닮았다. 정충신보다는 한명년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셨나요? 정충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좀 드라마틱한 면이 좀 떨어집니다. 한명년이 훨씬 비슷합니다. 한명년이라는 무장이 있습니다. 천한신 분이었고 몸을 일으켜서 열심히 싸웠고 후에는 또 공신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선조하고 광해군이 이렇게 쳐버려가지고 이거를 인조 때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활에게로 갔다가 인생이 아주 끝나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활에게로 갔다가 끝났다. 이거는 선조 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만은 정충신보다는
좀 한명연에게 좀 가깝지 않느냐 강동원이. 예, 좀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져요. 지금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천영이란 인물이 굉장히 보편성을 얻던 면서 띄는 여러 명을 이렇게 그렇죠. 연상하게 하는 측면이 여러 명의 캐릭터를 합친 것. 뭐 저희가 이제 뭐 뒤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강동원 씨 정도의 키와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진 노비가 있었을 가능성. 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 187cm의 키와 그 정도 완벽 아니 뭐 몸매야 뭐 훈련을 하면은 얼마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외모 그것부터가 일단 고증해서 좀 마이너스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래서 저 진짜 외모가 뛰어나다. 정말 남자로서 반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도 그걸 보면서 눈이 즐겁다 했는데 두 번째 보면서 내가 저거 왜 할아버지가 친일파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막 저를 때리면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고 말이죠. 내보고 막 그 분위기 있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얼마나 저 악독한 친일파 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냥 이제 키가 그 정도 된다는 거는 벌써 그쯤 되면 뭐 구척장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당대에 유성룡의 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채찰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원익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그분은 좀 키가 아주 작은 편이에요. 138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강동원 정도의 키가 나선다는 거는 구척장신이지. 그런데 정충신이고 한명연이고 구척장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실록에. 구척장신이다. 키가 굉장히 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평균 키가 작았던 시대니까 아무래도 키가 컸으면 그게 나왔을 거다. 160 정도? 170 요 정도 되겠죠. 무장이니까. 그죠? 그쵸. 그 정도 안 되겠나. 제가 그 정도. 이게 일단 좀 그 시대의 과거 시험을 대리로 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죠. 원칙상. 그런데 여러분 원균 아시죠? 원균이 대리 시험 쳤습니다. 원균이 대리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나중에 불러가 굉장히 뭐라 합니다. 저 아버지를.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선조가 정말 나쁜 게 그런 벌써 관직의 입문부터 이상한 애를 그 전후에 공신 1등을 줬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 것만 봐도 선조는 이순신을 견제하려는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예는 임진왜란 직후의 예입니다만은 임진왜란 직후에 광해군이 집권하지 않습니까? 광해군이 집권할 때 우리의 권신이 누굽니까? 간신. 이이첨이죠. 이이첨이 자기가 그 하는 대북파를 대거 등용하기 위해서 1610년 과거를 지 맘대로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아들, 자기 조카, 자기 사위, 자기 사위의 뭐 동생, 사위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마구 뽑아버립니다. 거벽을 한 거죠. 당시 용어로. 거벽이 뭐냐? 지금 강동원이가 한 거 대리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대리시험을 쳐가지고 광해군이 얼마나 분노하느냐면 이이첨에 대한 총애를 거두려고 하다가 당시에 대북파가 완강하게 나서서 총애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조 반정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름에도 처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오르던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 문과에서도 그 모양인데 무과는 아이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허준 아시죠? 알죠. 허준 알죠. 허준이 언제 사람입니까? 선조 때 사람이죠. 선조 때, 그렇죠. 선조 때에 문과도 그 모양인데 무과는 말해 뭐하며 말 그대로 의원이나 여권을 뽑는 잡과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작과에서 과거 시험에 부정이 너무 심하니까 허준이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 동의보감에서의 그 장면 있죠. 막 다치고 빨리 나가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신화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준은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너무 부정이 횡행하니 추천으로 너는 들어가라 해서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약간 좀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신 예. 뭐 등용될 만한 인재들이 등용되기도 했으나 어쨌든 네. 시스템적으로는 약간 좀 많이 휘청이던 시기였다. 아 정말 휘청했죠. 그 과거 시험에 이 옛날에 시력 이런 걸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경을 안 끼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크다란 이런 벽지에다 문제가 해가지고 앞에 쫙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사법시험 칠 때 그 한 교실에 이렇게 척해서 나오듯이.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를 대신 줄 서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요즘이랑 사는 게 좀 비슷하겠네요. 이게 갑자기 대신 줄 서주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약간 네. 경복궁이나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대치동이 계속 떠오르고 예, 대치동이 좀 떠올라가지고 악몽입니다. 지금도 학원 줄 대신 서주고 뭐 이런 거 그럼요. 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무과도 무과인데 그 두 분이 검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짧게 알기로는 되게 네. 얕게 알기로는 네네. 이게 사실 검은 국내에서 좀 지휘용으로 많이 쓰이고 실제로는 좀 무과에서 많이 안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검술에 대해서도 많이 네. 그 실제로도 많이 테스트를 했나요? 제가 이 사극에서 가장 좀 이 고증이 잘 됐다라고 보는 게 검이에요. 그러세요? 예, 우리나라 검이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지휘용이다. 그거는 뭐냐면 남아있는 검이 충무공 이순신의 검이 2m 엄청 길죠.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들었겠어. 이거는 지휘용이다 라고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지휘용이 아니고요. 의장용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냥 폼으로 하나 놔놓는 거죠. 잘 보시면은 어사검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박정민이 그 강동원이 따가지고 온 어사검이 있죠. 그 어사검이 7년을 가지 않습니다. 잘 갈았겠죠. 7년을 가. 왕이 주는 검인데 그 정도는 가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검의 성능이라는 거는 철을 낡게 펴가지고 한 번에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3번, 4번, 5번, 6번 좋은 검은 어떻습니까? 1000번도 접습니다. 철을 계속 접어서 만드는 거죠. 더 떼고 그래가지고 얇게 딱 압축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 그럽니다. 그 일본 외장 맨 처음에 강동원이 검을 휘두르는 걸 보고 조선에도 제대로 쓸만한 검술이 있구나. 그러니까 강동원이 뭐라 야, 네 검도 좀 쓸만하다. 잘 보시면은 뭐냐 강동원은 장원급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1등입니다. 그렇죠. 1등이 어사검을 들고 흔드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전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검이 한 수십 명씩 이렇게 맺잖아요. 어사검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일반 검이 그런다. 일반 검이 그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 안 그래도 다음에 바로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여쭤보세요. 아니 이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단칼에 막 목도 베고 팔도 베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막 되게 우리가 치킨 뼈 바르듯이 바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뼈를 너무 잘 들더라고요. 뼈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칼이 무뎌지고 이러면은 막 여럿을 이렇게 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요런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딱 요거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중국 고대의 그 중국 고대라 그러면은 한 수나라 전까지를 중국 고대라 그래요. 근데 중국 고대의 그 병법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동시에 오는 적은 5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명을 그 한 3번만 벗겨내면은 틈이 생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5명을 뵐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15명을 뵐 수 있는데 그거는 왕실의 검법서입니다. 왕실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 검의 철을 수십 번을 접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닦아놓은 검 같으면은 15명을 뵐 수 있겠지. 나머지는 15명 뵐 수가 없어요. 뵈게 되면은 이 날이 뼈에 상해가지고 검날이 한 6, 7명 뵈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뵈본 적은 없지만 뵈본 적은 당연히 네, 그래가지고 그쵸. 예. 뵈시면 안 됩니다. 찌르거나 베거나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의 뼈 때문에 아마 그거는 어려고 그 다음에 그 뼈가 아니더라도 철갑옷이잖아요. 네. 철갑옷의 경우에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철갑에 날이 상하면서 맞아요. 한 6명도 내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싶어요. 그런 면에서 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쓰고 휘황찬란하게 굉장히 미학적으로 잘 썼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약간 이렇게 볼거리를 위해서 약간은 이제 영화적인 그런 게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지금 펜싱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뭐 사브 에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뭐 그렇게 휘황찬란한 검술입니까? 그게. 그쵸.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들기도 어려운 검을 그래도 제대로 딱 잡고 두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훈련이 된 사람일 텐데 지금 여러분 총을 이렇게 들고 총검술을 하는 그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총은 칼 무게의 2분의 1입니다. 병사들이 창을 드는 이유는 칼보다 창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볍습니다. 이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가 참 끝이 쇠 부분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더 가볍겠습니까? 여기가 이 정도가 다 쇠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칼을 쉽게 들어볼 경우가 없네요. 저도 칼을 우리가 들어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중식도는 좀 들어봤는데 아이 그런 예, 그 도끼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은 작업 이런 거 한다고 그렇죠. 칼 이렇게 들고 이거 나뭇가지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칼은 조선시대에 이런 들었던 칼 무게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칼 들고 뭐 우리가 조선시대 칼 들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꾸 파생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맞잖아요. 심지어 그러다 죽어나가는 노비들의 그런 것도 나오는데 좀 그런 것도 실화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만했다. 세게 때리면 그러니까 노비를 그런 식으로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죽여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는 되게 슬픈 일입니다만은 한 17세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거의 19세기까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이나 양반일까? 임진왜란 때 사람하고 우리 지금 시대의 인간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임진왜란 때는 뭐냐 하면은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노비가 임진왜란 때만 해도 전 국민의 한 60%는 노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반은 전 국민의 한 1% 되나? 1%. 예. 대다수는 노비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99%가 아니요 노비라기보다는 평민이었다. 그 평민이죠. 60%가 노비고 한 30%는 평민이고 10%는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인만 돼도 걔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극에서도 보면 노비 그 문선지 뭐를 태워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것이 거의 노비들이 아마 반란을 일으켜서 불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역사학계에서 아무런 정설을 안 내놓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니시보다 2군을 끌고 와서 더 늦게 도착했던 가토가 경복궁을 보아하니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일본군이 왔을 때는 경복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쵸.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 아무리 그렇지만 불에 탄 걸 보고 아름답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본군은 적어도 아름다운 걸 불태울 이유도 없고 저거는 들어와서 거기서 행정을 하면 되는데 뭐 폭정을 하든 선정을 하든 행정을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의 노비들이 거기를 불태우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에서 보면은 노비인데 이름이 천영이에요. 여기 천영이라는 음에다가 어떤 한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인공의 서사랑 이제 상징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의 노비의 이름들이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돌쇠, 마당새 이런 거 되게 점잖은 편에 속했다고. 원래는 굉장히 더 직설적이었다 그러던데. 예, 개똥이 뭐. 아, 예. 뭐 소코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여자 노비를 부르는 호칭은 제가 지금 여기 제작진도 계시고 기자님도 계셔서 감히 제 입으로 말을 올리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노란 딱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 쌍스럽고 외설적이었어요. 아니 그 이름들을 양반들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쌍스럽게. 그렇죠. 그 천영과 그 종려의 우정 이게 그 시대에 가능했을 거라고 보세요. 전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원래 양인이었으니까. 아, 또 그거 원래 그 와중에 그게 또 원래 뭐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칼싸움을 같이 대련하면서 그 기량을 닦았던 친구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면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가 좀 의문인 게 보통 남편이 그런 정도로 해서 남편의 대리시험을 이 남자가 대신 쳐줬다는 걸 알잖아. 네. 그럼 마누라가 난 너무 웃기더라고. 개라고. 개다. 그 다음에 뭐 마누라가 뭐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뭐 이런 불에 뛰어들 정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마누라를 악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것도 자식을 안고 뛰어든단 말이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불 속에 뛰어들 정도로 더 더러운 존재로 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자기 작품에서 또 근데 또 오해를 그러니까 부인도 좀 오해를 했잖아요. 대리 시험을 봐준 건 아나요?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랑 딱 그 종려만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네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저거 엄마하고 마누라는 모르고 딱 아버지랑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애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근데 약간 표정상 어머니까지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까지. 네, 표정까지. 어머니는 조금 이제 치맛바람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이게 많이 알려질수록 이게 혹여나 왕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일이라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 한 가족인데 그 세 명에게는 알려야 되지 않나? 참. 알렸으면 시집을 안 오지 않았을까요? 깝깝하죠. 깝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니까. 소금에 절인 수많은 이제 코, 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호갑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뭐냐면은 저게 모가지를 다 잘랐대.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소금에다가 확 절여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모가지라 그래도 부피가 너무 커요. 늘 배에 실어가지고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갖고 가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뭐냐면 이 인간의 게 하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코입니다. 야, 그 60% 되는 노비들 30% 되는 양인들 그 하나하나 다 얼굴 확인할 거 없다. 코만 빼가지고 다 보내라 이러는데. 근데 코를